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게 헌신하던 효자 아들을 헌신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맘시터 일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인데요. 전 가끔씩 맘시터 일을 하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제 퇴직한 후에 소소하게 강의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일하고 온 남편에게 이번 강의 내용은 어떤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오늘 강의에서 내가 데이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거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들이 다 데이터잖아. 이를테면 고객의 구매 이력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같은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가르치는 거지. 한마디로 남편이 하는 강의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실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이래요. 퇴직금만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강의료로 먹고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착하디 착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다른 애들보다 성실한 아이였는데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무리 얌전해도 한두 번씩 사고도 치고 말썽도 피우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착한 아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지만 우리 집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들이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시켜줄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이해해줬는데요. 우리 아들은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 해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꼼꼼하게 복습도 하는 거예요.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냐, 친구들이랑 놀러 가라고 해도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학교에서 잘 놀았어요. 이것만 하고 놀러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아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대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장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계속 장학금 받을 테니까 저 믿어주세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후에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힘들다고 하소연하지 않았죠. 주말이면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고 또 월요일이면 씩씩하게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대학에 졸업한 후 아들이 스스로 좋은 직장을 찾아 취직한 거예요. 그동안 학업에 열중하느라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에서 인턴십도 하고 선배들에게 조언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남편이랑 저한테 기대지 않고도 모든 걸 혼자 해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어느 날 아들이 남편이랑 저한테 용돈까지 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이건 감사의 표시니까 받아주세요. 저도 이제 부모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아들한테서 돈 봉투를 받자마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아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했죠. 그렇게 아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자란 거예요. 그런 아들이 회사가 멀리 있어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들한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가도 돼? 아들 목소리가 울먹거리는 것 같길래 뭔가 싶긴 했죠. 아들이 뭐 종종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가고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이상할 건 없었는데요. 그런데 부모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화하는데 아들 목소리가 축 처져서는 이 녀석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녀석한테 언제든지 오라고 했어요.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온다길래 좋아하는 보쌈까지 준비해놨죠.
고기까지 손수 삶아서 제가 만든 장과 김치를 내놨거든요. 바로 그때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 들어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보쌈했다고 하면 입이 귀에 걸리는 녀석이 보쌈했다는 말에도 별 반응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 일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들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어. 연애를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 엄마랑 아빠도 알고 있잖아. 이제까지 만난 여자 중에 제일 좋아. 이 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전 아들 녀석이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다음에 하는 말이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죠. 사실 내가 연애 초 때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똑바로 대답도 못하고 시간을 끌었거든. 나도 너무 갑작스럽고 모아둔 돈도 없고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기에는 죄송스러운 거야. 미래가 두렵기도 해서 선뜻 책임지겠다는 대답을 못했던 건데 그 사이에 불안한 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겠지. 결국 아이는 유산되고 말았고 여자친구네 집안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어. 그딴 놈이랑 헤어지라고 난리를 피웠대.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에게 사죄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했는데 여자친구도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어. 이제까지 여자친구네 집에는 비밀로 하고 사귀어왔거든? 전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눈앞이 아득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려면 아직 멀었던 거였어요.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와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던 어느 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날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빠가 예전부터 부모님 몰래 만나자고 했었잖아. 그런데 얼마 전에 본가로 놀러 갔는데 엄마랑 아빠한테 오빠 만나는 거 걸렸어. 동네 이웃이 우리가 만나는 걸 멀리서 봤었나 봐. 엄마한테 딸 남자친구 있냐, 남자친구랑 있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했대. 우리가 일부러 다른 동네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우리가 방심했나 봐. 나중에 다 말하려고 했다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가 지금 당장 오빠 데리고 오래. 미안한데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아들이 여자친구 부모님께 안 걸리려고 다른 동네에서 데이트를 즐겼대요. 근데 여자친구가 명절날 본가에 갔는데 체해서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다행히 별탈 없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긴 했지만 아들이 걱정돼서 여자친구 부모님 집 근처를 찾아갔대요. 명절이면 특히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지 않고 집에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웃 중 한 명이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를 목격해서 이 사단이 난 거래요. 아들이 가면 무슨 말을 들을까봐 무섭고 걱정되긴 했지만 결혼하고 싶으니까 갔대요. 근데 예비사돈이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네를 왜 부른 건지 알고 있겠지? 자네가 과거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야. 집 못 해오면 시집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 예비사돈이 이렇게 나오니까 아들이 겁을 먹고 쭈뼛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아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오빠, 집 해올 거지. 부모님이 이런 조건을 내세울지 예상도 못하고 있었어. 부모님 두 분 다 무서우신 편이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돼. 난 집이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완강하게 구시잖아. 아들 여자친구도 이러니까 아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사부인이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우리 금쪽 같은 딸을 시집 보내야 하나?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딸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은 놈인데 집이라도 해와야 안심하고 시집 보낼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네가 성이라도 보여라. 그 정도 생각도 능력도 없으면 결혼은 못하는 줄 알아. 예비사부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흘겨봤대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오빠한테 진짜로 미안한데 집은 못 구해오는 거야? 집만 해오면 결혼 허락해 주신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봐주신 거야. 나도 부모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거라 뭐라 말씀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오빠가 어떻게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아들이 예비사돈이 원하는 집의 조건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가 우물쭈물하면서 망설이다가
너무 비싼 건 아니지만 빚내기에는 부담이 되는 금액대의 집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모아놓은 돈이 있긴 하지만 일단 대출을 받아보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그 집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싸니 여자친구에게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은 어떠시냐고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부인이 이번에도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가 미쳤냐? 결혼은 현실이야. 엄마랑 아빠가 괜히 집집거리는 게 아니라고. 작은 집에서 시작했다가 폐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말을 전달 듣고 패닉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아들이 어쩌면 좋냐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아들 여자친구가 이런 식으로 정색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나 처음 아이 가졌을 때 오빠가 고민하면서 시간 끌던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 오빠랑 헤어지겠다는 말은 아닌데 결혼에 대한 부분은 생각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아들이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을 쭉 해줬거든요. 결국 아들이 결혼을 포기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심지어 저랑 남편한테 말하기 전에 매일같이 울었대요. 보다 못한 남편이 우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집을 해줄 테니까 결혼 준비하라고 했어요.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 가진 입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집 금액을 듣고는 처음엔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반대로 제 딸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갔죠. 우리 집이 아들 가진 죄인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까지 커가면서 우리한테 뭐 해달라, 도와달라 제대로 요구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 아들 녀석의 저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큰 결심을 한 거죠. 예비사돈한테 다시 가서 집 해오겠다고 하고 결혼 허락 받고 오라고 하니까 아들이 진짜로 결혼 허락을 받아오는 거예요. 아들도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전 솔직히 예비사돈들이 돈돈거리는 분들 같아서 좀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 허락해달라고 하는데 어떡해요. 진짜로 집 대출해줄 테니까 결혼해서 잘 살라고 했죠. 우선 상견례 자리부터 가져본 다음에 결정할 일이지만 일단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비 며느리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작은 집에서 소소하게 시작해도 되는데 저희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셨죠? 제가 아무리 설득시켜봐도 귀를 닫으시더라고요. 이렇게나마 집 구해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마터면 오빠랑 결혼 못할 뻔했어요. 전부 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이에요. 시부모님이 해주신 것만큼 오빠 존중해주고 귀한 손주도 안겨드릴게요. 예쁘게 잘 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고 자기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일단 상견례 자리부터 잡아보자고 그건 나중에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견례 자리를 가져봤는데 예비사돈들이 생각보다 밝은 거예요. 예비사부인이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제 남편 손도 꼭 맞잡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사부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한데 시집 갈까봐 걱정해서 조금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사돈 되실 분들이 이렇게 배포가 크신 분들인 줄 몰랐네요. 덕분에 너무 안심돼요. 저희 딸이 시집가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집을 구해다줘서 이러는 거겠죠. 집이 뭐라고 우리를 대우해주고 존중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예단 얘기를 하대요. 집 하면 된 거 아닌가요? 처음엔 이해를 좀 했었는데 이거 순 딸 장사를 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서. 우리 아들이 예비 며느리랑 죽고 못 사니까 대충 맞장구만 쳐줬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가 잘 끝났고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결정이 났죠. 저랑 우리 남편이 큰 대출을 져서 집을 해줬는데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된 거예요. 아들이 결혼한 후로 며느리랑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답게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는 우리한테 발길이 뜸했는데요. 자기가 잘하겠다고 말해놓고선 좀 섭섭하긴 했죠. 결혼 전에는 잡음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새 가족이 생긴 거니 저도 딸처럼 대접하면서 잘 지내고 싶었는데
며느리는 저랑 생각이 달라 보였어요. 차가워도 너무 차가웠거든요.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운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지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대출 금액을 갚아나가며 살아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대출금을 갚겠다고 강의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저도 맘스터 일을 늘려서 허리띠를 졸라맸죠. 남편이 그날도 지방에 있는 모대학으로 출장 강의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까운 지방이라 차를 몰고 간다고 하길래 잘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다음 날에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와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그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병원 간호사래요. 간호사가 저한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화주인 아내분 되신다고요? 남편분이 지금 뺑소니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입니다.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서 달려갔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아서 몇 번 실신한 것 같아요. 남편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거 보고 한 번 실신했다가 일어나니까 눈앞에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남편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 사고 당한 거 알고 있어? 우리 남편 아직 살아있지? 지금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대? 내가 다시 보러 가야겠다. 제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니까 아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녀석이 이렇게 저를 말리더라고요. 안 그래도 선천적으로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왜 이래? 제발 좀 자제해. 폐 안 좋아서 폐렴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아들이 이러면서 저를 계속 눕히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폐 쪽이 약한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나 괜찮으니까 나와봐라. 지금 나 걱정할 게 아니라 너네 아빠를 걱정해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다음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바로 남편에게 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남편 모습을 보고 착잡해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병 간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데 아들 녀석이 반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연찬해서 병 간호하든 사람 쓰든 간에 하겠다고 저보고 자꾸 누워있으래요. 그러다가 제가 또 쓰러질 것 같대요. 아들 말이 맞는 게 간호사가 건장한 남성들을 데리고 와서 이분이 보호자분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그 남자들이 자기네들이 경찰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경찰들이 알고 싶지 않은 소식을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 있죠? 피해자 아내분 되시나요? 지금 남편분이 사고가 났을 때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중인데 뺑소니범이 좀처럼 잡히질 않네요. 어쩌면 영원히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바로 쓰러졌죠. 정신을 차리니까 또 병실 침대에 누워있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제 가족, 지인, 친구는 물론 이웃분들까지 와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도 남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뺑소니범은 안 잡혀서 저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돌아버릴 지경이었는데요. 그날도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병간호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여보세요? 저번에 병원에서 만나 뵀던 담당 형사입니다. 남편분이 당하셨던 뺑소니 사건의 용의자를 드디어 체포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셔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가겠다고 했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급히 외투를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니 담당 형사가 저를 바로 맞이해줬죠. 형사가 저를 경찰서 안으로 안내해줬는데 그곳에는 용의자가 있는 방이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사람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희 집과 오랫동안 이웃으로 지냈던 아저씨였어요. 남편의 사고 이후 병문안을 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죠. 아저씨를 본 순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아저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건 아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저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어서 두서없이 이런 말들을 막 쏟아냈는데요. 아니,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놓고 병문안을 와요? 우리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저희를 위로해주러 온 거냐고요? 제가 이렇게 소리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날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반대편에서 뭔가가 튀어나와서 피할 새도 없이 부딪혀버렸거든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후로 매일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를 속이고 지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께 이렇게 따져 물었죠. 그럼 왜 이제 와서야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병문안 왔을 때 가식 떨지 말고 말하지 그랬어요. 제가 이러니까 아저씨가 머리를 감싸주며 끝까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형사가 저희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우선은 진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형사가 이러길래 더 들어볼 것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병원에 갔는데요. 식물인간 상태라 대화가 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말해주려고 했죠.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눈을 뜰 수도 있잖아요. 그 희망을 품고 남편이 있는 병실로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해봤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뺑소니범이 드디어 잡혔대. 이웃사촌 아저씨라고 해서 내가 직접 보고 왔어. 근데 진짜 그 사람이 범인이더라.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거든요. 남편 손은 아직 따뜻한데 눈 한번 뜨지를 못하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아무 말이나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그동안 우리를 많이 도와줬는데 전부 다 자기 죄책감 덜어내려고 했던 거잖아. 여보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 너무 화나니까 얼른 일어나서 항의하러 가자. 어? 난 당신이 다시 일어나주기만 하면 좋겠어.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남편은 미동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더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아들이 이번 주말에 병원에 온대. 아들 녀석이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 정말 멋지게 잘하고 있어.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니까 꼭 일어나줘라.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참고 또 참았어요. 한참 동안 남편의 얼굴을 지켜보다가 남편 곁에서 잠시 졸았는데요. 어느새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고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보고 잠시 쉬시라고 그러다 쓰러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밖으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 침대 주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없어서 서둘러 남편의 곁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러자 의사가 저를 보자마자 착잡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CPR을 시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분께서 조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이럴 수가 없다면서 한참 동안 주저앉아 남편이 떠난 걸 부정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 장례식이 치러졌고 많은 지인분들이 와서 저희 가족과 함께 슬퍼해 주었어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은 화장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보험금이랑 뺑소니범한테 받을 위자료가 합쳐서 총 8억 정도가 될 것 같다. 그걸로 너희 아버지가 너희 집 산다고 받았던 대출 갚고 어느 정도 줄게.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아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젓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런 말을 해주기도 했어요. 엄마, 진짜 안 줘도 돼. 엄마 그동안 고생했으니 그 돈으로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여행 다 해야지. 왜 그걸 우리 전부 다 줄 생각을 해. 집 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마. 저는 진짜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말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아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장례를 치를 때부터 남편 유품을 정리하고 제가 일상생활에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살갑게 해줬는데요. 며느리가 시댁이 불편하다고 명절에도 당일에 잠깐 다녀가고 제가 전화라도 걸면 5분을 안 넘겼거든요. 본인 집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었는데 제가 안쓰럽다며 잘 챙겨주는 게 은근 감동이었고 힘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철이라도 든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연기였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날도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어요.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니까 배가 좀 출출해지더라고요. 며느리랑 둘이 데이트 같은 걸 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말해도 요 깐깐한 며느리가 과연 협조를 해줄까 싶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잘해주니까 살짝 말해봤죠.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선뜻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나가서 괜찮은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혼자 휴대폰을 보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고 민망해져서 며느리한테 무슨 재밌는 거라도 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약간 당황스러워하더니 웃긴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었어요. 웃기죠, 어머님? 아니, 이게 너무 웃겨서 다들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이게 유행인가 봐요. 얘는 아무리 어색해도 그렇지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휴대폰만 붙들고 있나 싶어서 보는 둥 마는 둥 했는데 며느리 화면에 문자가 뜨는 거예요. 문자가 오면 화면에 알림이 떠서 내용이 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썩 좋은 내용은 아닌 거예요. 문자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야, 네 아직도 시애미 앞에서 착한 척하고 있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면 진짜로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냐? 며느리가 진동이 울리자마자 핸드폰을 쓱 가져가긴 했는데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문자 내용을 똑똑히 봤죠. 어쩐지 이것이 저한테 달라붙어서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전 며느리한테 뭐라 하지도 않았고 문자에 대해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 본 척했죠.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서 며느리를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집에 있어? 오늘 복날이잖아. 엄마 주려고 와이프가 선물을 준비했거든. 와이프랑 내가 퇴근하는 길에 삼계탕도 살 건데 그때 가도 돼? 아들 녀석이 이러길래 저녁에 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거르고 기다렸더니 아들이 보약을 한 박스를 들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준비한 선물이 보약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안 보여서 어딜 갔냐고 물어봤더니 아들 녀석이 이러더라고요. 와이프는 삼계탕 포장하러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겠대. 엄마가 많이 기다릴까봐 내가 먼저 왔어. 그리고 오늘 줄 선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너무 자주 쓰러져서 해온 거야. 그리고 나서 아들이 부엌에서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먹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신나서 듣지를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종알종알 전부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보약 몇 개가 터져 있어서 컵에 담아서 줄게. 글쎄, 우리 와이프가 먼저 엄마가 너무 걱정된다고 보약이라도 해다 드리자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바쁘니까 대신에 사와달라고 카드를 줬고 와이프가 그걸로 보약을 지어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애들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며느리랑 사이가 너무 어색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와 좀 친해지기 위해 보약을 해다 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질색팔색을 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저희 집은 한약은 절대로 안 믿어요. 한의원은 병원이 아니잖아요. 한약은 검증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믿고 먹나 몰라? 이러면서 제가 준 걸 그대로 두고 가버리곤 했었는데 그런 며느리가 저한테 한약을 준다고요? 속상하지만 아들한텐 말 안 했어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한텐 이제 엄마 한 명뿐이니 이 한약을 챙겨 먹으면서 꼭 불로장생해야 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보다 더 좋은 한약 해올게. 아들이 이러면서 한약을 쥐어주니까 일단 받긴 했거든요. 전 일단 며느리가 지어왔다는 한약이 어딘가 수상해 보여서 먹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컵을 받아들고 보약 상자를 쓱 봤는데 진짜 몇 개가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처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터진 게 아니라 보약 봉지에 조그마한 구멍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구멍 몇 개는 보약이 새어나오기 딱 좋은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보약이 줄줄줄 새어나오고 있었죠. 제가 그 보약을 안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온 전화인가 봐요. 퇴근 후에 연락해서 미안한데 왜 이런 실수를 했냐고 하면서 얼른 수정해달래요. 아들이 통화 소리를 크게 해놨는지 들리더라고요.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끊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은데? 내가 급하게 일 처리를 하다가 실수를 한 것 같아. 삼계탕은 와이프랑 둘이 먹어. 보약도 꼭 먹고. 아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허둥지둥 거리다가 현관문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전 한약을 먹지 않고 놔둔 다음에 며느리한테 먹였어요. 그걸 도대체 어떻게 먹였냐고요? 며느리가 포장한 삼계탕을 들고 뒤늦게 들어왔길래 일단 보약이 든 컵을 숨겼어요.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너무나도 수상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 왔어요. 보약은 드셨어요? 남편이 어머님 보자마자 줬다고 하던데. 그거 잘 챙겨 드셔야 해요. 어머님같이 몸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의심병자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며느리가 저를 위해주는 모습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말았는데요. 마셨다. 생각해줘서 고맙네. 앞으로 잘 먹을게.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사무실로 가보는 것 같더라.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삼계탕을 둘이 먹자기에 제가 무슨 생각이 뇌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바로 제가 며느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더운데 줄 서서 사오느라 고생했다. 내가 준비하고 있을 테니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어라. 시원한 물이라도 좀 줄까? 며느리가 물은 괜찮다고 하면서 거실 소파에 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살짝 더 끓이고 그릇에 옮겨놓으면서 삼계탕에 보약을 부어버렸죠. 삼계탕에는 원래 한약재가 들어가서 한약 맛이 나니까 넣어도 티가 안 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상을 차린 다음에 그걸 며느리한테 줬어요. 전 보약을 안 넣은 멀쩡한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며느리가 삼계탕을 좋아하는지 아주 싹싹 긁어서 먹더라고요. 다행히 보약 맛이 안 느껴지는지 며느리가 맛있대요. 늘 그랬듯 며느리가 집안일을 해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멀쩡해 보여서 제가 착각을 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티는 내지 않고 며느리한테 일을 대충 시키고 보냈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들한테 이런 전화가 온 거예요. 와이프가 38도가 넘는 고열이 나더니 심하게 기침을 하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있어. 아무래도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서 병원 가서 진단 받아봤는데 역시나 그거더라.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 질병, 코시국 때 한창 난리였던 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서 제게 이런 우려 섞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 어제 와이프랑 같이 삼계탕 먹지 않았어? 엄마도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 엄마가 폐가 안 좋아서 자칫 잘못해서 걸렸다간 큰일 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아파서 정신 못 차리는 와중에 아들한테 짜증을 내면서 이랬대요. 어머님이 그 보약을 드시긴 했어? 당신 제대로 드린 거 맞아? 왜 안 드신 거 같지? 그러다가 또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이 전화해서 지금 당장 먹으라고 이야기해. 본인 아내가 한 말이니 저한테 그대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온 문자를 본 이야기, 며느리에게 잘 보이려고 보약해줬다가 오히려 면박당한 이야기, 보약 파우치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상해 보였다는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래저래 해서 너무 의심스러워서 삼계탕에 보약을 타서 줬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나니 며느리가 바이러스에 걸려 있었고 하마터면 내가 며느리가 걸린 병에 시달릴 뻔했다는 결론까지 전부 다 실토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멘붕이 온 것처럼 머뭇머뭇거리다가 속사포처럼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니, 그 보약은 와이프가 어디서 해가지고 와서는 자기가 진짜 좋은 데서 해왔다고 하던데 나한테 엄마가 그 보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어. 폐에도 좋은 거니까 꼭 먹이라고 해서 내가 가서 엄마한테 먹으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거 이상한 거 확실해? 우리 와이프가 엄마 폐렴을 노리고 먹인 거라고? 난 진짜 그런 건 줄 몰랐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와이프가 준 거니까 믿었지. 아들이 또 며느리랑 결혼 못한다고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던 애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를 의심조차 안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뭔가 번뜩 기억난 듯 앗! 소리를 내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좀 이상했어. 와이프가 그렇게 아파하니 집안 쓰레기 처리랑 분리수거를 내가 대신 하고 왔는데 다칠 뻔했거든.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뭔가 뾰족한 게 봉투를 뚫고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 구르고 있었어. 내가 놀라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글쎄 병원에서 쓰는 거 있잖아. 몸속으로 약을 주입시키는 거. 집에서 나올 리가 없는 물건이 나온 거야. 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길래 줄줄 세고 있던 보약들을 떠올렸죠. 역시 구멍이 괜히 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알겠다. 그걸로 보약 봉투에 구멍을 뚫어서 뭔가 주입시킨 거 아니야?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엄마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전화가 끊긴 뒤 몇 분이 흘렀을까요?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아들이 의외의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인터넷 아이디를 서로 공유하고 있대요. 요즘 젊은 부부끼리는 그런 것도 서로 알려주고 그런다네요. 일 때문에도 그렇고 공과금 처리 같은 것 때문에 그렇대요. 무튼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봤다면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뭔가를 알아냈거든? 아내의 인터넷 검색 내역 같은 것도 보고 아내 잘 때 몰래 깨톡도 봤어. 그래서 인터넷에 남겨져 있는 기록과 깨톡 내역으로 아내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 침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아들이 말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며느리가 뭔가 끔찍한 짓을 계획했던 거죠. 며느리는 그걸 폐가 약한 저한테 먹여서 그 질병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들이 그 증거까지 모두 다 찍어놨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형애나 어디 가서 바이러스라도 옮을까봐 마스크 철저하게 쓰고 다니고 손소독제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히 저를 바이러스에 걸리게 해서 아예 저 세상에 보낼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돈밖에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저한테 잘해줬다가 문자 때문에 가식적인 면모를 들켰잖아요. 그 문자에서도 콩고물 얘기를 하는 걸 보니 돈 때문이지 뭐가 있겠어요? 고작 돈 때문에 감히 이런 일을 꾸미다니 용서할 수 없었죠. 아들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격분했어요. 이 증거들로 전부 다 모아서 가져갈 거니까 고소하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지. 아들이 이러길래 제가 알겠다고 하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한 군데를 딱 정해서 아들이랑 같이 갔는데요. 변호사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길래 아들이랑 같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에 며느리를 상해미수죄로 고소했어요. 바이러스가 담긴 침을 먹이려고 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상해미수죄가 될 수 있냐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 점이 좀 마음에 걸려서 변호사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속 시원하게 말해주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걸리게 하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에서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 즉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을 총칭하는 건데요.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질병을 옮기거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 모두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상해미수죄로 고소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거기서 아들한테 이런 식으로 씩씩대고 있었거든요. 그래, 깔끔하게 고소하고 끝내자. 며느리 걔는 폐가 약한 사람한테 어찌 이럴 수 있니? 난 절대 선처해줄 생각 없으니까 너도 봐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이러니까 아들이 자기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가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폐가 약하신데 며느리이신 분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한약에 주입시키신 거군요. 폐가 약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소하실 때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며느리를 제대로 보내줄 방법을 또 알아낸 건데요. 그리고 전 그날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스크를 잘 쓴 다음에 들어갔죠. 며느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들을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이제 겨우 증상이 나아져서 당신을 찾고 있었어. 왜 전화를 받지를 않아? 아, 그리고 어머님도 오셨네요.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셔도 괜찮아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인상을 쓰고 있다가 저한테는 착한 척 웃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에도 없는 위로를 했죠. 네가 해다 준 보약이 그렇게 몸에 좋다기에 너랑 나눠 먹고 싶어서 네 삼계탕에 좀 부어봤어. 보약 먹었으니 얼마 안 가서 나을 거야. 그래서 몸 상태는 어떠니? 보약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며느리가 뭐라고요? 라고 소리치면서 방방 뛰고 아주 발광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한 방 더 먹이고 말았어요. 나를 위해서 보약 만드느라 밤새 얼마나 힘들었겠어. 보약 봉지에 난 작은 구멍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가 고생한 게 느껴지더라고.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냐고 쏘아붙이니까 며느리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며느리를 한심하게 내려다보면서 이야기했죠. 고소하려고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조사받을 때도 보약의 바이러스 처리할 때처럼 성의껏 임해. 내가 폐가 약하다는 진단서도 제출해서 죄가 가중될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수도꼭지라도 튼 것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그렇게 질질 짜면서 제 다리에 매달리더니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비는 거예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발 고소를 취하해주세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네? 며느리가 우리 아들 바지가랑이에도 매달려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며느리를 뜯어내서 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갔죠. 며느리가 계속해서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길래 억지로 끌고 가면서 이렇게 호통쳤어요. 여기 남편 이름으로 대출해서 산 거고 나도 대출금을 갖고 있었으니까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까 나가. 어차피 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할 게 뻔한데 여기서 살 자격 없지 않니? 제가 단호하게 이혼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며느리 바라기였던 아들도 합세해서 며느리 밀어낸 다음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고 재산 분할 받을 때 어떻게든 이 집을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며느리가 우리들 힘에 밀려나자마자 제가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한동안 울부짖다가 가더라고요. 시간이 훌쩍 지나 며느리를 고소한 건 어떻게 된 건가 싶었거든요. 제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상해미수죄가 성립됐대요. 다행히 제가 폐가 약하다는 사실로 인해 죄가 가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경찰 조사 받을 때 이렇게 자백을 했대요.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이 어머님께 있거든요. 어머님이 그걸 나눠주시기로 했는데 남편이 됐다고, 엄마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몫으로 돌아오는 보험금이 얼마 없을까봐 그런 짓을 벌인 거예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며느리의 죄가 인정되자마자 아들이 며느리한테서 아예 정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바로 이혼 소송을 걸더라고요. 며느리가 경찰 조사도 받고 이혼도 당하게 생겼는데 지 부모한테 말 안 했겠어요? 사돈도 알게 됐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콧대 높던 사돈 부부가 며느리를 끌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사부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빌더라고요. 미안해요, 사부인.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얘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봐요. 얘가 이렇게 파렴치한 짓거리를 꾸미고 있을 줄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크게 뉘우치고 있는데 어떻게 봐주는 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다 할 테니까 제발요. 사부인은 물론 사돈까지 제발 며느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더라고요. 제 앞에서 진짜 무릎 꿇고 넙죽 엎드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제 목숨이 날아갈 뻔했는데 그런 사과로 넘어가겠어요? 당연히 용서해주지 않았죠. 결국 며느리가 상해미수죄로 벌금을 물게 됐어요. 거기다가 아들이 건 이혼 소송에도 패소당해서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를 주게 됐대요. 처음 그 집을 계약할 적에 사돈댁에서 책임, 믿음 운운하기에 공동 명의로 계약했었는데 그 집은 오로지 저랑 남편의 대출로 사게 된 거잖아요. 다행히 아들이 이혼 소송하면서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돌리게 됐어요. 그 집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결론적으로 며느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져서 그랬죠. 아들이 그래서 그 집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어요. 이전 며느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이전 며느리가 낼 벌금이랑 위자료 금액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이전 며느리가 그 돈을 낼 돈이 없었는지 부모한테도 손을 벌렸나 봐요. 근데 그 부모도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는데 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알려줬거든요. 전 아내한테 벌금이랑 위자료 낼 돈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 자기 엄마랑 아빠도 돈이 없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못 낼 것 같대. 그러면서 제발 봐달라고 불쌍한 척을 하는 거 있지? 그래서 분할 지급이라도 하라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끊어버렸어. 아들이 이러길래 제가 너무 잘했다고 했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할 때 이전 며느리나 사부인이나 사돈이나 집부터 찾을 때부터 알아봤어요. 없는 것들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는지 몰라요. 최근에 아들하고 외식을 하면서 또 이전 며느리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아들이 글쎄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전 아내한테 또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 전 아내가 벌금은 겨우 내고 위자료는 분할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 나한테 계속 미련이 있는지 잘해볼 생각은 없니? 그래서 내가 절대 만날 생각 없다고 했어. 내가 아직도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나 봐. 이미 정 떨어진 지가 언젠데. 아들이 이러길래 아들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아들이 이전 며느리 받아주거나 연락하는 일 없이 솔로 라이프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자식들이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사돈이 돈을 밝히거나 글러먹은 것 같으면 바로 내치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제 꼴 나니까 제 이전 며느리네 식구들 느낌이 든다면 절대 결혼시키지 마시길 바랄게요.